2006년 겨울, 평택의 한 아파트. 그날 아침 은서는 새벽부터 끓여둔 시래기국을 다시 데워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렸습니다. 잠든 아이의 이불을 한 번 더 여며주고 난 뒤에야 그녀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지요. 친정 좀 다녀올게요. 준호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지도 않은 채 대수롭지 않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검은 패딩을 여미고 문을 조용히 닫았지요. 엘리베이터 안의 CCTV에는 은서가 머리를 묶어 넘기는 모습이 잠시 흐릿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뒷모습은 조용히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이후 은서의 발자취는 어디에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국은 천천히 식어갔고 현관에는 벗어둔 슬리퍼만 아침에 온기를 잃은 채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그날 오후의 집 안은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앞으로 펼쳐질 긴 시간의 전조라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간 시각입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화면 속 연말 교통 상황은 그의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시선만 텔레비전에 고정하고 있었지요. 시계를 보니 6시 15분입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은서가 끓여둔 시래기국이 아직 냄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국을 데웠습니다. 식어 굳어있던 하얀 기름막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은은한 김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을 한 그릇 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숟가락을 들었음에도 입으로 가져가지 못한 채 그대로 내려놓았지요. 다시 시계를 봅니다. 6시 30분입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언제쯤 전화를 해야 자연스러울까? 그는 국을 몇 술 뜨고 그릇을 싱크대로 옮긴 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물컵을 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7시가 되자 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배고파. 엄마는? 준호는 아이를 짧게 바라보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친정 갔어. 아빠가 밥 줄게. 그는 김치와 계란을 꺼내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평소 요리를 하지 않던 사람치고는 나름 손놀림이 익숙한 모습이었지요. 아이는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그 옆에서 화면을 보는 척하며 앉아 있었지만 시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지요. 7시 40분. 그는 마침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서의 번호를 눌렀지만 들려온 것은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권 이탈 지역입니다라는 안내음뿐이었습니다. 준호는 표정 변화 없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평했습니다. 8시가 넘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퇴근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는 다시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제 장모님께 전화해야 하나. 그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통화 기록을 내려보니 오늘 아침 은서와 주고받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어제 저녁이었지요. 준호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9시가 되어서야 그는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지나치게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저 준호예요. 혹시 오늘 은서 왔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우리 은서? 아니, 안 왔는데. 왜? 장모의 목소리는 금세 높아졌습니다. 아침에 친정 간다고 나갔거든요. 근데 아직 안 와서요. 친정 온다는 말 못 들었는데 뒤에서 장인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아무 표정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전화는 해봤어? 전화가 안 됩니다.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꺼져 있어? 장모의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언제 나갔다고? 아침 10시쯤이요. 준호는 짧게 뜸을 들였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출근 준비하고 있어서요. 장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는 애가 내가 친구들한테 연락해 볼게. 은서 연락 오면 바로 알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손바닥에 흐른 땀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화장실로 가 손을 씻고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을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이상하게 보이진 않았을까. 10시가 되어 준호는 아이를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엄마, 언제 와? 내일 와. 얼른 자자. 아이는 금세 잠들었습니다. 준호는 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이 들리고 있었지요. 그는 은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통화 기록을 확인한 뒤 몇 개의 메시지를 조용히 지웠습니다. 11시가 넘자 장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못 봤대. 전화도 안 되고 이상해. 장모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연락 없으면 신고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준호의 대답은 짧고 평온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준호는 한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안방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은서의 옷들은 그대로 걸려 있었고 검은 패딩 한 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서랍에는 은서의 지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분증, 카드, 현금. 그 어떤 흔적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침대 옆 탁자에는 은서가 접어둔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책을 펼쳐보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열자 은서의 검은 운동화는 사라져 있었고 슬리퍼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슬리퍼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자신의 표정과 말투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지요. 실수는 없었을까? 새벽 2시, 3시. 준호는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휴대폰을 켜 실종신고, 경찰 수사 절차를 검색했다가 기록을 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준호는 거의 잠들지 못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 밑은 깊게 꺼져 있었지요. 그는 아이를 깨우고 유치원 준비를 시켰습니다. 엄마는 아직 친정이야. 곧 올 거야. 아이가 버스를 타고 떠난 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어젯밤 남은 국그릇을 치웠습니다. 냄비 속 시래기국도 조용히 버렸습니다.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모와 장인이었습니다. 은서 연락 왔어? 아직이요. 장모는 집 안을 둘러보다 화장대 서랍을 열고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도 안 가져갔네. 카드도 그대로고. 이게 대체 뭐야? 장인은 깊은 숨을 내쉰 뒤 말했습니다. 경찰서 가자. 지금 바로 가자. 세 사람은 평택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신고서는 무겁게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신 시각이 언제죠? 형사의 질문에 준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어제 아침 10시쯤입니다. 부부 사이는 어땠습니까? 평범했어요. 최근 다툼은요?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아파트 CCTV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는 은서가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는 장면과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까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끊겨 있었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은서의 흔적이 남은 집 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왜인지 더 조용해졌습니다. 머리끈, 옷장, 슬리퍼 같은 작은 물건들 위로 서서히 먼지가 쌓이고 있었지요. 준호는 매일 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뿐이었지요. 가끔 은서의 지갑을 꺼내 신분증 속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갑은 늘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은 조용하게 닫혔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화면의 내용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본 시간은 6시 15분이었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은서가 끓여둔 시래기국이 냄비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습니다. 굳어있던 기름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국물은 천천히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지요. 그는 국을 한 그릇 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은 끝내 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6시 30분. 그는 다시 시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전화를 해야 자연스러울까? 그는 몇 숟가락만 뜬 뒤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7시가 되자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 배고파. 엄마는? 아이는 평소처럼 물었고 준호는 평평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친정 갔어. 아빠가 밥 줄게. 그는 김치와 계란을 꺼내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치고는 손놀림이 능숙한 편이었지요. 아이는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고 준호는 그 옆에 앉아있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시계를 향했습니다. 7시 40분. 그는 마침내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곧 끊어졌고 자동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권 이탈.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고 탁자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에는 놀람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8시가 넘자 준호는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퇴근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는 다시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제 장모에게 전화를 해야 하나. 준호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한 뒤 오늘 아침 은서와의 통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요. 9시가 되어서야 준호는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저 준호인데요. 혹시 오늘 은서 왔나요? 장모는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뭐, 은서? 안 왔는데. 왜? 아침에 친정 간다고 나갔거든요.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친정 온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장모는 장인에게 물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은서 아빠, 은서 오늘 왔어? 장인도 모른다고 답했고 장모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죠. 전화는 해봤어? 전화가 안 돼요.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장모는 단숨에 걱정으로 잠겼습니다. 10시에 나갔으면 벌써 왔어야지. 너희 싸웠어? 아니요. 아무 일 없었어요. 평소처럼 나갔어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고 준호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가 손을 씻고 거울 속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진 않았을까? 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10시가 되자 준호는 아이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아이의 마지막 질문은 같았습니다. 엄마, 언제 와? 내일 올 거야. 자, 아이는 곧 잠들었고 준호는 다시 어두운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그는 은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한 뒤 몇 개의 메시지를 조용히 지웠습니다. 11시가 넘어 장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 연락 왔어? 아직이요.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못 봤대. 이상해. 장모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준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방으로 가 옷장을 열었고 은서의 패딩 한 벌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화장대에 놓인 지갑도 그 자리에 그대로였지요. 신분증, 카드, 현금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은서가 신고 나갔던 검은 운동화 한 켤레가 빠져 있었고 슬리퍼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슬리퍼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그는 잠들지 못한 채 휴대폰으로 실종 신고, 경찰 수사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록을 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피곤한 얼굴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자신이 먹다 남긴 국그릇이 있었고, 그는 그대로 치웠습니다.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모와 장인이 서 있었습니다. 은서, 연락 왔어? 아직이요. 장모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다가 화장대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지갑도 안 가져갔네. 이게 말이 되나. 결국 세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뒤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CCTV에는 은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끊겨 있었지요. 준호의 회사 출근 기록, 동료들의 증언,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모든 정보가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웃들은 밤마다 들리던 다툼 소리를 기억했고, 은서의 친구들은 그녀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점점 시야를 좁혀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준호의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다툰 적은 있어요. 하지만 큰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처음 진술과 달랐습니다. 형사는 그의 표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 씨,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아내를 찾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조로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서 어떤 번호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추고 화면을 끈 뒤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은서의 흔적과 침묵만이 남아 있었지요. 실종 2주가 지나자 수사 흐름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준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그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었지요. 그 과정에서 한 번호가 눈에 선명하게 잡혀왔습니다. 실종 전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하루 서너 통씩 길게는 1시간 넘는 통화를 이어온 번호였죠. 경찰은 번호의 주인을 확인했고 그 이름은 이채린, 29살 직장인이었습니다. 형사는 준호를 다시 불러 그 번호를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칫한 뒤 회사 동료라고 답했지만 형사가 통화 시간과 시각을 지적하자 더 이상 말문을 열지 못했지요.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반년 전부터 채린과 교제 중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형사는 그들의 통화 기록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실종 전날 밤 11시 37분부터 43분 동안 이어진 통화. 이건 업무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개인적인 얘기였다는 준호의 답에 형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실종된 부인의 카드가 며칠 뒤에도 사용된 기록 역시 준호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 경찰은 채린을 소환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준호와의 관계를 인정했지요. 그리고 믿기 어려운 얘기를 추가로 털어놓았습니다. 실종 닷새째 편의점, 일주일째 주유소에서 사용된 은서의 카드. 두 건 모두 그녀가 사용한 것이 맞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유를 묻자 준호가 부탁해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부인이 어디선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며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말이죠. 형사의 표정은 그 자리에서 굳어졌습니다.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과 CCTV를 확인했고 화면 속에는 실제로 채린으로 보이는 여성이 찍혀 있었죠.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가 아내를 해칠 가능성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지. 채린은 고개를 저으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눈빛은 이미 다른 결론을 향해 기울어 있었지요. 수사는 다시 준호의 동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서가 집을 떠난 시각은 오전 10시 12분. 그리고 준호의 회사 도착은
11시 3분. 시간만 보면 이상할 건 없어 보였지만 정작 블랙박스는 실종 전날까지만 기록되어 있었고 그날의 영상은 비어 있었죠. 형사는 준호를 불러 블랙박스가 왜 꺼져 있었는지 물었지만 준호는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 짓도 안 했으면 의심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요. 준호가 경찰서를 떠난 뒤 형사들 사이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지요. 밤이 되자 준호는 혼자 집에 앉아 아무 소리 없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채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방 안은 감정이 사라진 공기만 가득한 채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지요. 실종 3주째였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채린을 불러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밝게 내려앉은 형광등 아래에서 채린은 검은 니트를 입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형사의 질문을 담담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먼저 둘이 처음 만난 시점을 물었습니다. 채린은 작년 8월 회사 세미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첫인상을 묻자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고 기억했죠. 기혼자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직접 말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그럼에도 왜 만남을 이어갔는지 물었습니다. 채린은 잠시 망설인 뒤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부부 사이는 이미 끝났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감정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이혼 이야기가 실제로 나온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채린은 여러 번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내년쯤에는 가능하다고. 형사는 조용히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형사는 은서에 대해 어떤 말을 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채린은 많이 들은 건 없다면서도 은서가 예민해 보이고 요즘 우울한 상태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그 말이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였는지 묻자 채린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힘들어한다는 정도로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는 실종 당일로 넘어갔습니다. 아침 10시 32분. 오늘 일 생겼어. 나중에 연락할게.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채린은 늘 있는 회사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8시 준호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달랐습니다. 채린은 그때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부인이 친정에 간다고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또 아내가 가끔 화가 나면 며칠씩 친정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흘째에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직접 만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평택역 근처 카페. 그곳에서 만난 준호는 눈 밑이 시커멓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 몹시 지쳐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준호는 경찰이 자신을 의심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외도까지 알려지면 더 의심받을 거라고 불안해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바로 카드였습니다. 은서의 카드를 꺼내놓고 한두 번만 사용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부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기록만 남으면 된다고. 채린은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용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음료수와 과자를 샀다고 했습니다. 아무거나 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평택 시내 주유소였습니다. 기름을 넣은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물을 샀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CCTV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채린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자신과 아내의 체형이 비슷하고 모자를 쓰면 구별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카드를 돌려준 건 이틀 뒤였습니다. 장소는 수원이었고 준호의 차 안에서였습니다. 그때 준호는 고맙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부인 문제가 정리되면 함께 살자고. 형사는 그 말을 지금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체리는 고개를 숙이며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질문에서 형사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은서의 카드 사용 내역. 체린이 쓴 2건 외에도 실종 열흘째 천안 휴게소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체리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천안에 간 적도 없고 이미 카드를 준호에게 돌려준 뒤였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돈 얘기였습니다. 준호가 생활비 명목으로 30만 원, 50만 원씩 여러 번 건넸다는 말. 형사는 그것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서의 통장에서 실종 전 한 달 동안 같은 금액이 여러 번 인출된 기록이었습니다. 그 순간 체린의 얼굴은 완전히 굳었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호 씨가 부인을 해쳤다고 조금이라도 의심한 적 있습니까? 체린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요즘 준호가 이상하다고. 통화할 때마다 불안해하고 자신이 경찰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계속 물어본다고. 그리고 어제 마지막 통화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달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그녀에게 준호와의 연락을 당분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연락이 오면 즉시 경찰에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형사들은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을 말했습니다. 준호는 부인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쓰게 했고 부인의 돈을 인출해 연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꾸미고 있다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다시 소환됐습니다. 형사는 테이블 위에 카드 내역과 통장 기록을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안 휴게소 사용 내역을 묻자 침묵했고 형사가 책상을 치며 크게 말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내뱉은 말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조사실을 나가자 형사는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실종 4주째였습니다. 준호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차분한 인상의 40대 중반 남성 변호사였고 그는 조사실에서 준호 옆에 앉아 형사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제 의뢰인은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쳐들며 다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실종 당일 아침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준호는 긴 침묵 끝에 손을 꽉 쥐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은서가 친정에 간 게 아닙니다. 그 말에 형사들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저랑 같이 나갔어요.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은서가 아침부터 대화를 하자고 했고 사람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차를 타고 아파트 뒤편 산길로 향했지요. 조용한 곳이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10분쯤이었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이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은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고 준호의 외도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준호는 한 달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휴대전화가 열린 채 잠들었고 그때 메시지를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차 안에서의 시간을 물었습니다. 1시간 남짓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내내 서로 울고 다투고 묻고 답하지 못하고 감정이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고 준호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서는 차 문을 열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외도 사실, 결혼 생활의 갈등, 모든 걸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은서 팔을 잡았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은서가 소리 지르고 뿌리치려고 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어요. 형사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어디를 잡았습니까? 준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목을 잡았습니다. 조사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형사는 차분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까? 준호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 행동을 묻는 질문들은 준호의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묻자 준호는 말할 수 없다고 했죠. 변호사가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준호는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틀 뒤 다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준호는 침착해져 있었고 계속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신은 경기도 안성 쪽입니다. 형사는 지도를 펼쳐들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끝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 근처 야산입니다. 그때 준호는 또 하나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채린이 도왔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실종 당일 오전에 채린에게 전화를 했고 자신에게 일이 생겼다고 말하며 위치를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1시간 뒤 채린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시신을 보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경찰에 가면 둘 다 끝이다라는 말로 그녀를 붙잡았고 결국 채린은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즉시 채린을 연행했습니다. 채린은 조사실 문을 들어서자마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실종 당일 낮 12시 반쯤 평택 외곽 산길에서 준호를 만났고 그때 이미 은서는 차 안조수석에 누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살아 있었냐는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왜 도왔습니까? 준호 씨가 제 손을 잡고 빌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준호의 차를 따라 안성의 산길까지 갔고 시신을 옮기는 장면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직접 손을 대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방조의 책임은 무거웠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준호가 카드 사용을 부탁했을 때에도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같이 죄를 저질렀으니까요. 경찰은 즉시 준호가 지목한 안성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낙엽이 깊게 쌓인 비탈을 올라간 곳, 흙을 걷어내자 검은 패딩을 입은 채 고요히 누워있는 은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장모는 현장에서 쓰러졌고 장인은 울음을 삼킨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준호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채린은 범죄 은닉과 시신 유기 방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사는 준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부인을 살해하고 애인과 함께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발적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순간의 격분이었고 치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묻자 준호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서에게,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때 장모가 방청석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은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만 제발 말해줘. 하지만 준호는 입술만 떨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판사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준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채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장모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우리 은서, 우리 은서가. 장인은 아내를 부축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은서를 데려갑시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영정 앞에 꽃을 놓았고 사진 속 은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 미소는 시간이 멈춘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뉴스 메인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평택 아내 실종 사건, 남편 살인으로 결론, 외도 남편, 부인 살해 후 애인과 은폐. 사람들은 댓글을 남기고 분노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조금씩 이 사건을 잊어갔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은서의 아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할머니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아이에게는 아직 그 의미가 어려웠지요. 밤이면 할머니는 은서의 사진을 꺼내 들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은서야,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사진 속 은서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중파 방송국의 실종 사건 프로그램 그날의 기록 제작진은 이 오래된 사건을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밤마다 미제 사건을 재조명하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당시에도 많은 시청자의 관심을 받던 방송이었지요. 제작진은 평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PD와 작가, 카메라 감독은 10년 전 사건의 무대였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아파트 전경을 천천히 스캔했습니다. 건물의 외형은 그대로였지만 주차된 차량과 편의점 간판은 시대의 흐름을 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한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PD의 낮고 담담한 목소리가 겨울빛을 머금은 화면 위에 흘렀습니다. 제작진은 경찰서를 찾아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열람했습니다. 두꺼운 파일 속에는 수백 장의 문서가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고 목격자 진술서, CCTV 캡처, 통화 기록, 카드 내역까지 모든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작가는 서류를 넘기다 한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준호의 회사 동료가 남긴 진술서였습니다. 피의자 김준호는 사건 일주일 전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부부가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아이 때문에 참는 게 나을까요? 저는 농담인 줄 알고 넘겼습니다. 또 한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건 3일 전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냥 보내주면 될 텐데. 근데 마음이 이상하게 안 놓여. 무슨 뜻인지 묻자 혼잣말이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작가는 이 진술서를 PD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재판에서 다뤄졌나요? PD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엔 없네요. 참고 진술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그 동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그는 조용한 커피숍에서 제작진을 맞았습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며 말을 아끼던 그는 결국 깊은 숨을 내쉰 뒤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호가 그때 뭔가 마음속에 묶여있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의 문제였겠죠. 말수가 줄고 표정도 어두웠고요. 마음이 안 놓인다는 말은 어떤 의미였다고 보십니까? 그땐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혼, 재산, 아니면 다른 여자 문제였겠죠.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그때 좀 더 물었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작진은 은서의 친구 민지도 다시 만났습니다. 민지는 30대 후반이 되어 있었고 화면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사실 은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슨 준비 말입니까? 집을 나갈 준비요. 민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은서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남아 있었지요. 원룸, 월세 30만 원대, 아이, 유치원 알아보기, 통장 따로 만들기, 변호사 상담, 이혼 절차. 민지는 메모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는 몇 달 전부터 아이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혼자 준비했어요. 남편은 절대 몰랐습니다. 경찰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했어요. 그런데 재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은서가 새로 만들었던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실종 3개월 전에 개설된 통장에는 매달 30만 원이 규칙적으로 입금되어 있었죠.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민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은서가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데이터 입력 같은 거요. 준호 씨는 몰랐습니다. 원룸을 알아봤던 빌라도 찾아갔습니다. 70대 건물주는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아이와 둘이 지낼 거라 했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분 같았어요. 가을쯤이었겠죠. 그런데 계약은 안 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모든 조사와 인터뷰는 그대로 방송에 담겼습니다. 토요일 밤 방송이 전파를 탔습니다. 진행자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치정살인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는 은서의 수첩이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은서 씨는 이미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어 동료의 인터뷰가 화면에 비쳤습니다. 보내주면 될 텐데 마음이 안 놓인다는 말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보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외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고 이혼이 가져올 현실적 불안이 있었으며 아내를 잃는다는 집착 또한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감정이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방송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다음 날 포털 메인에 오르며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은서 씨, 불쌍하다. 왜 진작 도망치지 못했을까? 15년형 너무 가볍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금방 다른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10년 전 사건은 다시 천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려졌습니다. 은서의 부모는 방송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이제 제발 우리 은서 좀 쉬게 해주세요. 하지만 밤이 되면 장모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서야,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엄마는 몰랐구나.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엄마가 너 데려왔을 텐데. 그녀는 은서의 사진을 바라보며 끝없이 속삭였습니다. 은서의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송을 다시 보기로 보던 그는 화면 속 엄마의 필체를 보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자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는 화면을 멈추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방을 열고 들어와 물었습니다. 왜 우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의 근황을 검색했습니다. 김준호는 모범수로 복역 중이며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 한 줄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름을 검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체리는 이미 3년의 형을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도시를 옮겨 조용히 살아가던 중이었지만 방송 직후 누군가가 그녀의 현재 직장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도망쳐야 할까? 10년이 지나도 그녀의 기억은 그날의 차 안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준호의 목소리, 조용히 누워있던 은서의 모습, 야산의 차가운 흙 냄새. 그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은서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은 은서에게 닿을 수 없는 사과였지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사건들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어딘가의 사건 게시판에,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 속에 아주 천천히 그러나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지요. 2018년 봄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덧 12년이 지났습니다. 평택의 그 아파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한번 새로 칠해졌고 1층 상가 간판들도 몇 번 바뀌었지요. 주차장에는 예전보다 크고 반짝이는 새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단지 입구 게시판에 오래 붙어있던 실종 전단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비바람에 젖고 해에 바래고 모서리가 갈라진 전단지를 어느 날 관리사무소 직원이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주민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깔깔 웃으며 뛰어놀았고 주부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5층 복도 끝 예전 502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은 가끔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데 정확히는 떠오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도 사람들은 이내 생각을 거두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이 사건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평택 실종을 검색하면 수백 개의 기사와 글들 사이에 이 사건이 겨우 하나둘 섞여 나올 뿐이었지요. 2006년 당시의 짧은 뉴스 기사들, 2016년에 방영된 방송 다시 보기, 누군가 정리해 올려둔 사건 개요. 글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조회수는 대부분 두세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댓글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더 자극적이고 더 최근의 다른 사건으로 옮겨가고 있었지요. 은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서서히 세상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은서의 부모는 여전히 평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들의 어깨와 허리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장인은 70대 중반이 되어 허리가 굽었고 장모의 머리는 어느새 흰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 벽 한쪽에는 여전히 은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은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매일 아침 장모는 그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두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서야, 엄마 왔다. 그리고 부드럽게 사진틀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손자가 학원에서 상 받았어. 너 닮아서 공부를 잘합니다. 사진 속 은서는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모는 그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마치 정말 대답을 듣는 사람처럼 하루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빨래를 널 때도, 잠들기 전에도. 은서야,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내가 좋아하던 이런 날씨입니다. 은서야, 너 좋아하던 드라마 다시 하더라. 그때 우리가 같이 보던 거 기억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같은 한마디가 따라왔습니다. 은서야, 보고 싶다. 장인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내가 버티는 방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되면 그 빈자리는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 사이 늘 하나의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은서의 자리였습니다. 장모는 그 빈자리에 밥과 국을 챙겨 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서도 같이 먹어야지.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장모는 그 그릇을 치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은서가 다 먹었네. 맛있게 먹었구나. 우리 딸. 장인은 살짝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누구도 그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아들, 민준이는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그는 훌쩍 자라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졌습니다.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매와 표정은 어머니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도왔고 주말이면 쓰레기를 버리고 장을 같이 봐주었습니다.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물 한 잔을 건네고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야기는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다는 것,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 민준이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그 이름을 선택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을 때면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그 말 뒤로 이어지는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민준이는 꿈에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기억 속 어린 자신을 품에 안고 웃던 어머니.
잠들기 전 이불을 덮어주며 들려주던 조용한 자장가. 그 손길과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는 축축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민준이는 서둘러 눈가를 닦았습니다. 잘 잤니? 네, 할머니. 할머니는 붉어진 눈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모르는 척해주는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은 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2019년 가을, 민준이는 우연히 2016년에 방영됐던 프로그램 다시 보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아 평택 실종 사건을 검색했고, 화면 속 영상 하나를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민준이는 그 순간 숨을 멈춘 듯 가만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해자 은서 씨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집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 위로 수첩을 클로즈업한 화면이 이어졌습니다. 원룸, 월세 30만 원대, 아이, 유치원 알아보기. 민준이는 재생을 멈추고 그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동그랗고 정돈된 글씨. 어릴 때 도시락통에 이름을 적어주던 그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구나.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도망치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자신과 함께 둘이서 새로 시작하려 했다는 사실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렸어서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영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진행자는 화면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집을 나갔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나를 두고 갈 수 없어서 망설였던 거죠. 그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밤, 하늘에는 작은 별빛들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잘 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계십니다. 엄마가 원했던 것처럼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2006년 평택 사건 유가족입니다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메일은 길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은서의 아들입니다. 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저는 인터뷰나 출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밥을 짓고 웃으면서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평범한 소망조차 이루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부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제발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부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진은 이 이메일을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PD는 작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내용을 방송에서 소개해야 할까요? 작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건 조용함인 것 같네요. 그들은 민준이의 메일을 조용히 그리고 오래도록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겨울, 코로나19로 세상은 또 한 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었고 병원에는 늘 불안한 공기가 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장모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흰 병실 침대 위에서 그녀는 여전히 딸의 이름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손을 꼭 잡은 장모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가면 엄마 곁에 묻어줘.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할머니는 은서 옆에 있고 싶어. 우리 은서 혼자 두기 싫어. 민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장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한 우리 손자 엄마 닮아서 참 착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서야, 엄마 이제 간다.
많이 기다렸지? 장모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슬픔의 무게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장지에 섰습니다. 은서의 묘 옆에 장모의 묘가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민준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왔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죠. 그때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나무짚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는 그것을 두 사람의 대답처럼 느꼈습니다. 2025년 현재, 사건이 일어난 지 19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월급을 받아 집에 보탭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묘를 찾습니다. 묘 앞에 앉아 그는 조용히 근황을 전합니다. 엄마, 저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팀장님이 일 잘한다고 칭찬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십니다.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예전처럼 쉽게 울지 않습니다. 눈물 대신 어머니가 바라던 삶에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머니가 간절히 꿈꿨을 평범한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평택의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놀이터에서 웃고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어머니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한 어머니는 완전히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덮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기억과 그리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준이는 묘 앞에서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의 조용한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흘러갔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 말은 어머니에게 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6년부터 2025년까지 1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서가 마지막으로 친정 좀 다녀올게요라고 말하던 그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휴대폰은 스마트폰이 되었고 흑백 CCTV는 고화질 컬러로 바뀌었지요. 사람들은 SNS로 일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누군가 실종되면 전국의 순식간에 알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진실도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은서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지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이 사라지고 눈빛이 흐려지고 혼자 통장을 만들고 원룸을 알아보고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신호가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변화는 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얼굴이기에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기 쉽지요. 혹은 마음 한편에서 어렴풋이 알아도 마주하기 싫은 진실 앞에서는 스스로 모른 척하고 맙니다. 아직 괜찮겠지라는 말로 자신을 안심시키면서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이 사라진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천천히 금이 가고 있던 관계의 기록입니다. 침묵의 기록이며 외면의 기록이며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후회의 기록이지요. 2025년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옆에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료와 이웃 중 누군가가 말입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미소가 사라지고 시선이 멍해지고 있다면 부디 한번 돌아봐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어봐 주세요. 괜찮아? 라고요.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붙잡아주는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조용히 멀어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기는 실종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은서와 그리고 말없이 사라져간 모든 이들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용히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